장례식장에서 이상한 게 찍혔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심령사진, 귀신, 한청, 전부 그냥 믿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요. 아직도 사진은 그대로 있고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93세셨고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는 시골 마을에서 진행됐고 상갓집도 오래되고 낡은,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입관을 마치고 가족들끼리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저희 동네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거든요. 작은 고모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례가 끝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며칠 뒤 고모가 인화된 사진을 가져왔고 우린 식탁에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에서 우린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운 관 옆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관 속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어요. 검은 와이셔츠에 회색 재킷, 안경. 누가 봐도 일반적인 복장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장례식에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친척분 중에 저런 분 계셨어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거기 있던 사람 중 그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뒷사람이 찍혔나 보다라고 넘기려 했지만 다른 사진은 그 남자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시간대의 사진인데 딱 한 장에만 나와 있었고요. 작은 고모가 불안하다며 같은 원본으로 다시 인화해보자고 했어요. 이번엔 동네 말고 다른 곳, 큰 사진관에 맡겼죠. 며칠 뒤 사진을 받아온 고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가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관을 거의 들여다보는 듯한 각도, 표정은 선명했고 눈을 반쯤 떴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처음보다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서 가족 중 한 분이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의 기록 같은 게 혹시 있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진 촬영 요청 없으셨습니다. 입관 도중에 원칙적으로 사진 금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사진을 찍었는데 장례식장 측엔 그 기록이 없던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녁이 막 넘어가고 있었고 작은 제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문을 못 드려서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시골 마을이다 보니 어디서 얽힌 친척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엄마는 그냥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식탁 옆자리에 앉았을 때 작은 고모가 그릇을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 사진 속에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확인하러 나왔을 땐 그 사람은 이미 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차량 번호도 흐릿해서 못 외웠고 이름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상했던 게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담요 하나가 남겨져 있었어요. 축축하게 젖어 있는 담요. 조문객이 가지고 다닐 리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날 밤부터였어요. 작은 방에 누우면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문 옆, 벽 너머, 혹은 침대 아래. 그 소리는 위치가 매일 달랐습니다. 확실히 들렸는데 누굴 불러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 이후 사진은 계속 다시 나타났습니다. 버렸는데 다시 식탁 위에 있고 찢었는데 붙어 있고 한 장만 남겨뒀던 사진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정면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카메라 너머,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인근 도시의 사진 전문점에 가서 한 번 더 인화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 사진을 받았을 때 그 남자는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바깥에 저희 가족들이 그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 사진은 봉투에 넣어서 서랍 깊숙이 묻어뒀습니다. 그 남자의 담요도 아무도 손대지 않고 창고에 넣어뒀고요. 가끔 새벽에 여전히 속삭임이 들리지만 이젠 무서워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남자는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관은 정말 우리 할머니의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수혜. 나는 장례용품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때부터 하던 가게라 특별한 애정은 없지만 그래도 수입은 안정적인 편이라 큰 불만 없이 일을 해왔다. 관, 향, 장지, 수익까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조용하고 무겁다. 그리고 늘 그렇듯 조용하고 반복되는 일에 이상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얼마 전 한 유족이 수의를 빌려갔다. 검은 봉투에 포장된 남성용 수의 한 벌. 이름을 묻지 않는 게 우리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긴 해도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다. 말없이 들어와 말없이 가져가고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했던 남자. 그리고 며칠 뒤 수의가 반납되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장례식장 기록을 찾아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내가 썼던 대여 명단에도 공란이었다. 그 남자는 정말 다녀간 게 맞았을까? 그 이상한 사건은 수의가 사라지고 정확히 3일째 되던 날부터 시작됐다. 새벽 2시 가게 앞 CCTV를 확인하던 중 나는 화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흰 옷을 입은 사람.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엔 행인인가 싶었지만 그는 1시간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이상한 건 그 사람은 CCTV에만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도 못 봤다. 경찰에 말했지만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가게 앞에 센서를 달아놔서 누가 문을 열면 자동으로 알람이 온다. 그런데 어느 날 센서가 열림을 감지했는데 문은 닫힌 채였다. 밖으로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CCTV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다. 그 사람은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어왔고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새벽에 가게에서 잠복해 본 적도 있다. 그날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가게 안에서는 바닥에 물방울이 찍혀 있었다. 그 물은 마른 콘크리트 위에서 이상하게 향 냄새가 났다. 향 냄새와 함께 약한 썩은 내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가게 문 앞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수의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수의는 깨끗하지 않았다. 등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목덜미 쪽에는 뭔가를 끌어당긴 듯한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너무 젖어 있었다. 그 수의를 들어 올리는 순간 확실히 느껴졌다. 누군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는 거. 그리고 수의 안주머니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다. 사진이었다. 흑백으로 바랜 오래된 단체 사진. 눈을 감은 채 줄지어 누운 사람들 사이로 한 명만 눈을 뜨고 있었다. 그 사람, 수에 입은 남자였다. 그 후로 가게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남았다. 비린내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닌데 확실히 익숙한 냄새. 딱 시체에서 나는 냄새. 나는 수의를 따로 봉에 두고 창고 맨 안쪽에 넣었는데 그날 밤부터 가게 안에서는 계속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 들으면 안 들리는데 안에 있으면 분명히 들리는 소리. 그리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매일 아침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맨발, 어떤 날은 슬리퍼, 또 어떤 날은 검은 고무신. 그것들이 매번 수희가 있는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며칠 뒤 아침에 출근해보니 계산대 위에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볼펜으로 삐뚤하게 적힌 글씨. 반납합니다. 다음엔 제 자리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고 금액도 없는 종이. 근데 종이 가장자리에 손톱 자국 같은 흠집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종이를 만지면 축축한 감촉이 남았다. 마치 사람 손으로 오래 쥐고 있던 듯한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는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수희가 있는 창고문이 아무 이유 없이 열려 있을 때가 있다. 창고 문이 열릴 땐 꼭 수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바스락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땐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 그 수희는 지금도 내 가게 안에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입관 전엔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건 우리 마을에서만 지키는 풍습인지 모르겠지만 장례식 때 관에 시신을 넣기 전에 반드시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개 씨 들어가십니다. 이걸 꼭 말해야 관이 잘 닫히고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들 하죠. 솔직히 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얘기고 대체 왜 그래야 하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야기는 외삼촌 장례 때 시작됐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였고 준비도 정신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장례를 치렀고 저희 가족이 직접 입관까지 도왔어요. 그리고 관을 닫기 직전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불렀어? 순간 정적. 다들 얼굴만 보고 있었고 누가 먼저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결국 괜찮겠지 뭐라는 말에 관은 그냥 닫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밤 외삼촌 댁 이모가 사는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 앞에서 누가 계속 두드려. 문 열어봐도 아무도 없고 그게 새벽 3시쯤까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이듬 없이 불규칙하게 두드리는 소리. 그날 이후 이모는 매일 외삼촌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심지어는 이모의 이름도 함께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결국 집 안에 부적을 붙이고 거울을 치우고 조명도 밤새 켜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 사진을 정리하다가 외삼촌 장례식 날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관 뒤쪽에 검은 그림자처럼 흐릿한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 모양이라 생각 안 했는데 각대에서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그림자가 매 장례 사진마다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이모의 집 근처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밤에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걸 봤다고요. 외삼촌의 관을 임시로 두었던 공간에서 관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답니다. 장례는 끝났고 화장도 마쳤는데 그 관이 왜 남아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던 뚜껑 틈새로는 흙 묻은 손자국이 안쪽에서부터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나와서 말했다고요. 왜 이름을 안 불렀어? 그리고 꿈에서 깬 이모는 누군가가 방문 앞에서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저기 누구야 거기 있는 거. 누구야? 그 목소리는 이모가 아니라 이모 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가족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목소리가 밤마다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모는 한 달 후 다시 조촐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재관을 불러서 절차를 밟고 입관 순서까지 다시 복원해서 사진 앞에서 외삼촌의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호신우 씨,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날 이모가 말했습니다. 관에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 같았나 봐.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장례든지 관을 닫기 전 꼭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사람을 온전히 보내는 마지막 인사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관 속의 두 사람. 몇 해 전 지역병원 장례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까지 짧게 돈을 모으려 시작한 일이었다. 시체를 직접 다루는 일은 아니었고 입관 전 준비나 문서 정리, 청소 같은 단순 업무였다. 하지만 그 며칠간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게 된다. 그날은 평일 낮이었고 특별히 할 일도 많지 않았다. 나는 다른 직원과 함께 병원 안의 장례실에서 관을 하나 옮기고 있었다. 그 관은 방금 도착한 고인을 위한 것으로 입관 준비 전 창고에 잠시 보관해 두려는 참이었다. 들어올릴 때 관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물론 체격 차이로 무게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묘하게 균형이 안 맞았다. 한쪽이 더 무거운 느낌. 무거운 쪽에서 살짝 소리가 났다. 뭔가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 이거 안에 뭐 들은 거 아니야?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창고에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담당 직원이 나를 불렀다. 야, 이거 봐봐. 관 안이 이상해. 관은 아직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잠깐 열어보자는 말에 함께 뚜껑을 들었다. 그 안에는 고인의 시신이 흰 수의를 입고 누워 있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자세도 단정했다. 그런데 고인의 몸 아래에서 다른 발이 하나 더 보였다. 살짝 벌어진 수의 자락 틈 사이로 남성의 맨발 같은 게 관 바닥에 눌려 있었다. 순간 우리는 뚜껑을 닫았다. 방금 그거 봤지? 상부에 보고했고 곧바로 병원 측 장례 담당자가 와서 다시 확인했다. 관을 열어본 사람들 중 나를 포함해 적어도 셋은 확실히 다른 발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말이 달랐다. 관 제작 중에 뭐가 잘못 들어갔겠죠. 그날 오후 같은 관을 다시 열었을 땐 다른 발은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은 모두 어색하게 웃으며 그 이야기를 덮었다. 뭐,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병원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밤에 혼자 장례실 근처를 지나는 걸 꺼리는 직원도 있었고 입관용 관이 보관된 창고 쪽에서 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도 돌았다. 며칠 뒤 입관 당시 찍은 사진이 병원 내부 게시용으로 인화되어 보관되었다. 나는 우연히 그 사진을 스캔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사진 속 시신의 위쪽.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 위에 다른 손 하나가 겹쳐져 있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미세하게 투명한 손, 수의 밖으로 희미하게 겹쳐져 있는 모습. 손등에는 화상 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고 손톱은 길고 검었다. 그 손은 마치 관 속의 시신을 바닥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복사해 개인 폴더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컴퓨터가 꺼졌다. 다음날 아침 그 사진은 사라지고 복사본 파일도 열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 사진은 병원 서버에서도 완전히 지워져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장례 일정과 기록을 정리하던 중 나는 그날 그 관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봤다. 하지만 병원 기록엔 그날 입관된 사람은 없었다. 확실히 관이 있었고 시신이 있었고 사진도 있었는데 행정 시스템에도 명부에도 그날은 아무도 입관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진이 보관된 폴더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병원은 아직도 운영 중이다. 장례실도 그대로 있고 관도 매일 들어오고 나간다.
가끔 신문에 신원미상 시신 임시보관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난 그 관을 떠올린다. 그날 관 속엔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한 명만 기억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지금도 어딘가 다른 관 밑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기억되지 않은 자로서 대속 다른 누군가와 함께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 그 관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미세한 소음. 밤에 텅 빈 장례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무거워진 발걸음. 나는 아직도 확신한다. 그날 이후 이 병원에는 원래보다 하나 더 많은 관이 있다. 5번째 이야기. 사진 속 아이가 움직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진은 애초에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장례식장 한쪽 유족들이 물건을 잠깐 올려두는 낮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액자 하나가 있었다. 금색 테두리가 녹슬고 유리엔 미세한 금이 갔다. 그 속엔 흑백의 가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사이에 꼬마아이가 가운데 앉아 있었다. 사진이 처음 거기에 놓여 있던 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끔 유족들이 정리하다 놓고 간 물건이 며칠 뒤에야 발견되는 일도 많으니까. 그땐 그저 그런 사진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사진을 치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 그걸 치우려 했던 건 청소하던 오후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액자 프레임도 불안정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액자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들어 올리면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액자 뒤에 아무 장치도 없는데 그냥 손이 밀렸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직원들도 해봤지만 모두 똑같이 말했다. 이상하게 안 들려. 기름 묻은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습관처럼 지나가다 액자 속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다. 고개가 약간 돌아가 있었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오래된 사진이고 유리가 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고개가 조금 더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아이는 분명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그 아이만 시선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직원들은 그 테이블 앞을 일부러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며 이유 없이 두통을 느꼈다고 했고 밤마다 꿈에서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있었다. 무서워진 나는 장례식장 내부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사진이 놓여 있는 테이블만 항상 화면이 일그러져 있었다. 하얗게 깜빡이거나 프레임이 튕기거나 누가 일부러 편집한 것처럼 흔들렸다. 가끔은 화면 속에서 액자가 사라져 있었다. 더 이상해서 나는 액자 앞에 동전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런데 다음날 동전은 없어졌고 테이블 아래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출근해 보니 사진 액자 안이 이상했다. 가운데 앉아 있던 아이가 없었다. 액자 속엔 빈 공간만 있었고 사진 속 어른들 얼굴에는 미세하게 놀란 듯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쳐 그대로 액자를 천으로 덮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만 깜빡이며 몇 초간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액자 안엔 다시 아이가 돌아와 있었다. 다만 이번엔 웃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미한 미소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더 또렷해졌다. 입꼬리가 올라간 그 표정은 아이의 것이기엔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어른스러웠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진 앞을 지나갈 때 작게 웃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천천히, 낮게, 그리고 나중엔 내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사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아무도 못 치운다. 아니,
치우지 않는다. 누가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늘 제자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가끔 새벽에 복도를 지나다 보면 사진 속 아이가 정말이지 눈을 깜빡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내 꿈에도 그 아이가 나온다. 복도 끝에 서서 똑같은 웃음을 짓고 내게 손을 흔들며 속삭인다. 같이 사진 찍자. 그날 이후로 나는 카메라를 멀리하고 있다.